네, 저는 딥러닝 익스프레스 11번째 챕터인 순환 신경망 부분 발표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네, 일단 순차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데이터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순서를 가진 데이터를 말합니다. 텍스트에서도 단어의 앞뒤 문맥이 중요하고 주식은 또 시간에 따라서 가격의 주가의 상승이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도 음파와 프레임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순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여태 학습한 표준 신경망은 과거 정보를 내부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표준 신경망의 구조를 순차 데이터를 잘 처리하게끔 변경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신경망이 순환 신경망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 데이터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배워왔던 신경망은 순서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여태 배웠던 신경망은 피드 포워드 신경망이었는데 데이터가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만 전달되는 신경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은 정해진 길이의 입력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해진 길이의 입력을 윈도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윈도우를 가지는 신경망은 장기 의존성을 모델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앞에 전체 문맥을 파악을 한다면 그 빈칸에 극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밑에 사진처럼 앞에 두 단어로만 뒤에 빈칸을 예측한다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RNN 신경망인데요. 그래서 순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순환 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좀 긴 시퀀스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 배웠던 신경망에서는 입력과 정답이 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입력을 학습을 하면 정답을 예측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이 긴 시퀀스를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기보다는 일정한 길이의 입력 정답 쌍으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한 번에 사용하는 과거 데이터의 길이를 윈도우라고 하며 또 윈도우 크기가 3개라면 이전 3개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는 데이터를 정답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윈도우 크기라는 게 너무 크면 입력량이 증가하고 학습 복잡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샘플 1, 2, 3을 보시면 세 칸에 하늘색이 칠해져 있고 한 칸에 빨강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 세 칸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마, 뒤에 오는 빨강색 표시된 데이터를 정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에 관한 방식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긴 순차 데이터를 일정 길이의 샘플로 나누어서 학습에 사용시킵니다. 윈도우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 샘플 간의 일부 값이 중첩되는데요. 이 방식은 피드포워드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과거 정보를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RNN이라는 신경망이 RNN이 더 순차 데이터 처리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굳이 피드포워드 신경망에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RNN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N이 왜 순차 데이터 처리에 더 자연스러운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시면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현재 입력만 사용할 수 있고 과거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화살표가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순환 신경망 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 사진이 좀 명확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자기에서 나와서 자기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다음 사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화살표가 이전 시점의 정보를 다음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신경망에서는 현재 입력과 과거 정보를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짧은 기억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현재 입력과 과거 정보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입력이라 하더라도 이전 상태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RNN은 현재 입력과 과거 정보를 함께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RNN이라는 거는 동일한 셀을 시간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시퀀스 전체를, 이 데이터 전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는 입력 값과 뭐 출력 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RNN에서는 시간 t에서의 입력 벡터 해서 xt로 표현을 하고 또 시간 t에서의 출력 벡터 yt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도 그 시점을 나타내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RNN은 시간에 따라서 반복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닉층보다는 은닉 상태 HT라는 용어를 또 여기서는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이라는 것을 제가 위에서 RNN 개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RNN이 현재 입력과 이전 정보를 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한 시점에서 현재 입력인 XT와 이전 은닉 상태인 HT를 받아서 현재 출력 YT와 다음 시점으로 넘길 상태를 계산하는 작은 계산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 상자를 보시면 주황색 상자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시점의 입력 정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화살표는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상자에서 나가는 화살표를 또 보시면 출력을 예측하는 화살표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그 셀의 이전 상태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새로운 은닉 상태에서는 이 HT라는 게 앞에서 이 주황색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가진 함수 안에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HT-1은 그 주황색 상자로 들어오는 왼쪽에서 오는 가로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이전 은닉 상태를 반영하고요. 또 XT는 주황색 상자로 들어오는 입력 벡터입니다. 이 RNN에서는 가중치가 총 3개 사용되는데요. WXH를 보시면 입력에서 은닉 상태의 셀인 H로 갈 때 변환하는 가중치고 또 WHH를 보시면 이전 은닉 상태를 새로운 은닉 상태로 변환할 때 쓰는 가중치입니다. 주황색 상자에서 주황색 상자로 넘어가는 가로 화살표에서 사용되는 가중치입니다. 또 WHY는 현재 은닉 상태에서 출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중치인데요. 주황색 상자에서 출력으로 나가는 방향, 위쪽 방향의 화살표에 이 가중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매 시점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RNN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모든 시점에서 같은 규칙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 시점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력 벡터 옆에 있는 식에 F가 들어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WHY 가중치와 관련된 식인데 이 식은 이제 HT와 YT를 계산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인데요. 활성화 함수로 주로 RNN에서는 하이퍼버블릭 탄젠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력값을 -1과 1의 범위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또한 입력에 따른 출력값이 -1에서 1 사이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입력을 부드럽게 결합할 수 있어서 이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합니다. RNN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대1, 1대 다, 다대1, 다대다 유형이 있습니다. 어,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1대1은 하나의 단일 입력에 따른 단일 출력이 나가는 것이고요. 1대 다는 하나의 입력에서 여러 개의 출력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하나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제목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미지 하나가 들어왔지만 캡션을 주로 뭐 단어 하나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문장에는 여러 개 단어가 쓰이니까 그럴 때 이제 단일 1대 다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대일은 다중 입력으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인데요. 감정 분석에서 자주 쓰입니다. 여러 개의 입력을 받고 그것이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하는 상황에서는 다대일 RNN을 사용합니다. 또 다대다는 그냥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번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NN의 순방향 패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RNN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입력 벡터 XT와 이전 은닉 상태인 HT-1을 이용해서 현재의 은닉 상태인 HT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YT 출력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 WXH, WHH, WHY라는 가중치가 각 이런 역할을 하는 화살표에서 가중치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H5를 보시면 X5와 H4를 이용해서 H5를 계산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출력 Y5를 결정합니다. 그 밑에 보시는 수식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순환 신경망의 학습 방법도 역전파인 백프로페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through time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순차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역전파에서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레디언트를 역전파합니다. 이 백프로페게이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레디언트 소실과 폭증 문제가 똑같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 역전파 학습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출력 값을 예측을 하고 실제 정답과의 오차를 계산할 때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순전파를 통해서 마지막 출력 Y5를 계산 후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손실 L을 로스 펑션을 통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 L로부터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시간에 따라서 뒤로 전달하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력 Y5로 계산한 그 오차값 L을 초기 은닉 상태 H1까지 전달될 때는 체인룰에 의해서 그레디언트는 시점 간 미분값의 곱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항이 1보다 작으면 곱해지는 값이 계속 1보다 작으니 총 계산된 결과가 0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에서도 배웠던 렐루 계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렐루 계열 활성화 함수는 입력값이 양수일 때 항상 그 값을 1로 나오기 때문에 작은 미분값의 반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중치 초기화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바이어스를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는 사실 완벽하게 그레디언트 소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방법인데요. 이를 좀 개선하고자 나온 신경망이 LSTM GRU 신경망입니다. 이 두 개의 신경망은 게이티드 셀을 사용해서 장기 의존성 학습이 가능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와 반대로 그레디언트가 폭증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역전파 할 때 곱해지는 건 가중치의 활성화 함수 미분값이 곱해지는 건데 그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에서는 활성화 함수 미분값이 0에 가까워서 그래서 너무 작아지는 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가중치의 영향이 커서 반복 곱셈을 하는 결과 그레디언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레디언트 클리핑으로 최대 크기를 제한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 해결법으로 나온 신경망인 LSTM 신경망인데요.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RNN의 개선 모델이고 이 LSTM의 해결책으로는 RNN에서는 없던 셀 스테이트인 CT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끊기지 않고 역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역전파가 잘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CT 덕에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는데요. LSTM은 셀 스테이트 CT와 히든 스테이트 HT를 함께 사용합니다. 정보의 흐름을 또 제어를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사용하는데 주요 게이트로는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LSTM과 RNN 구조를 보시면 LSTM에는 CT-1과 CT라는 새로운 선이 생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STM 신경망은 우선 forget 게이트를 그 입력값이 겹치게 되는데요.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현 시점의 입력 XT와 은닉 상태인 HT-1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후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0과 1 사이의 출력값을 갖는데 여기서는 음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보를 얼마나 기억을 할지 아니면 잊을지 딱 이 정도만 구분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 함수로 사용을 하고요. 0에 가깝다면 정보를 많이 삭제하고 1에 가깝다면 정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forget 게이트의 출력값인 ft를 이전 셀 스테이트 ct-1에 곱해서 과거 정보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forget 게이트의 역할이고요. 다음으로는 캔디데이트와 인풋 게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캔디데이트가 새로 들어올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장할 후보의 정보이고 또 인풋 게이트는 이 캔디데이트를 이 새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가 내용이면 인풋 게이트를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저장 정보로는 캔디데이트의 인풋 게이트 값을 곱해서 실제로 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셀과 아웃풋 게이트인데요. 메모리 셀은 앞에서 계산한 forget 게이트, 캔디데이트, 인풋 게이트를 이용해서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게이트는 이 갱신된 CT를 근데 그대로 내보내진 않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LSTM은 기억할 정보와 출력할 정보를 분리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신경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스테이트 경로를 통해 중요한 정보와 그레디언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기본 RNN의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주요 개념들